그날 뱀이 분이의 어깨를 감았을 때 모두가 웃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재수없는 일은 너한테만 생기더라. 참 안 됐다, 분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늘 뒤에 서 있고, 늘 눈치 보고, 늘 사람 취급 못 받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분이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웃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분이는 시장에서 김백장을 투명 빳빳한 비닐에 싸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바닥에 놓인 휴대폰을 들여다본 건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예룡국민학교 단톡방이라는 이름 아래 알림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번엔 해외 한번 가자. 태국이나 베트남 어때? 요즘 거기 많이들 간다더라. 그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잠시 전까지 코끝을 맴돌던 김 냄새가 싹 가셨습니다. 가게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 낡은 앞치마 자락을 무릎 위로 끌어올리며 핸드폰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알림이 계속 울려댔고 어느새 동창의 얘기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지요. 칠순 기념이라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있었고 몇십 년 친구 사이인데 한 번쯤 해외여행 가야지라며 맞장구 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듯한 대화들이 오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몇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괜히 눌렀나 싶어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곧장 올라온 답변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어머, 너도 가려고? 너 여권 있어? 해외 나가본 적 있어? 여권은 있겠지. 하긴 혼자 사니까. 근데 시간은 널려 있겠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을 텐데 딱히 누구 하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대화창 안에서 나는 늘 조용히 있다가 끼어드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는 그게 또 못마땅한 일이었던 겁니다. 정분이 나이는 68. 서울 변두리에 있는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는 투명한 봉투에 김을 싸넣는 일로 겨우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고 그 뒤로는 함께 부를 이름 하나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자식 하나쯤은 있어. 명절이면 전화 한 통, 집 앞에 과일 박스라도 놓고 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분이에게는 그런 일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자식은요? 하고 넘어가는 질문 하나에도 애써 웃으며 없는 팔자죠. 뭐라고 말하곤 했지만 속으론 그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에 박히곤 했습니다. 살면서 큰 욕심도 없었고 어디 부딪혀 싸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자식 복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그 이유를 따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나이쯤 되면 안부를 묻는 목소리 하나 없는 하루가 가끔은 괜히 더 조용하고 괜히 더 서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적엔 시장 한복판에 고기 국밥집도 해봤고 쌀장사도 해봤지만 나이 들고 손목이 시큰해지면서는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이 김 싸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비닐에 김을 넣고 테이프를 붙이고 그걸 박스에 채워 넣다 보면 하루가 다 갔고 손끝은 늘 바짝 마른 채 거칠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으려니 어쩐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갔다는 말 했나, 괜한 오지랖이었나 싶어 다시 메시지를 지우려던 순간 한 줄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같이 가자, 분이야. 나도 해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랑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건 미숙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국민학교 때 나만큼 조용했던 미숙이 늘 동창회에서도 끝자리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다 나만 보면 반갑게 맞아주던 친구. 내게 그런 말을 건네는 미숙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김을 싸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외국 땅을 밟아본 적 없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아보게 되었고 오랜만에 나도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기엔 내일이면 또다시 시장의 비린내와 소음 속에서 여기 김 5,000원어치만 줘봐요 하는 소리에 묻혀야 할 나였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이 깔린 요 위에 앉아 구부정하게 무릎을 안은 채 여행에 드는 경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김 싸는 일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행은 가도 되나와 그만두자 사이를 며칠을 오가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밤늦게 장롱 위에서 오래된 캐리어 하나를 꺼냈을 때 분이는 지퍼를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예전 남편이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영문 성경책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곱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었고 생전 교회 일에 열심이더니 은퇴도 안 한 채 동남아 어느 시골 마을로 짧은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모기 한 마리를 잘못 만나 열대열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렸고 귀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고열과 혼수 상태를 넘나들다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분이는 외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고 여권조차 만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디 멀리 나간다는 건 죽음을 다시 마주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그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비어있는 캐리어 속을 두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한댔을까? 그 말끝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그 캐리어 속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밤 말 한마디 없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여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비닐 덮인 좌판들 사이로 물길이 찰랑거리고 분이는 김박스를 배달하는 길에 미끄러질까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물이 떨어져 신발 안까지 젖어드니 괜히 그날따라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김박스를 막 건넨 직후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미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이야, 바빠? 그럭저럭. 왜? 그 여행 말이야.
가보자. 조금 망설이던 미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야. 근데 이번 아니면 우리 둘 죽을 때까지 해외는 못 가볼 것 같아서 그래. 나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봤잖아. 근데 너도 사실 그때 분이 너 남편 잃고 그 일 이후로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나 네 맘 알 것 같아. 그 말에 분이는 입을 다문 채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같이 가보자.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행 가서 서로 든든하게 버팀목 돼주면 되잖아. 진짜 이번 아니면 우리 나이에 다음은 없어.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어디 깊은 데가 또르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괜찮은 척, 이젠 아무 일도 아닌 척 살지만 한마디 말에 또 한 사람의 진심에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남편의 캐리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고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환전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여행자 보험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이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인천공항.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국장 앞 남편이 쓰던 오래된 낡은 캐리어를 옆에 두고 쭈뼛거리던 분이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분이야 여기야. 얼핏 보면 반가워하는 말 같지만 말끝에 묘하게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동창 중엔 상의도 있었습니다. 교실 한복판에서 반장을 도맡던 아이, 지금도 여전히 중심에 있으려 애쓰는 얼굴. 분이가 다가오자 상의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마치 웃는 척하면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분이랑 외국까지 같이 가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그치? 근데 분이야 여행비 꽤 되던데 그 돈은 있었어?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었잖아. 작년에도 너 명절 모임 빠졌잖아. 그때 10만 원씩 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5만 원도 없어서 빠진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옆에 있던 경자랑 춘미가 입을 가리며 슬쩍 웃음을 흘렸고 분이는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던 미숙은 잠깐 고개를 돌려 바깥을 향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장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부터 상희는 늘 그랬습니다. 상희의 아버지는 흑산도 근처에서 고기잡이, 어선을 두 척이나 굴리던 사람이었고 분이의 아버지는 그 배에 타는 일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상희는 야, 우리 아빠 배 없었으면 분이 너희 식국들 굶어 죽어. 잘 알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던 아이였고 그 버릇은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믿는 그 자리. 분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옆에서 미숙이 가방끈을 잡고 고개를 들며 상희에게 말했습니다. 상희야, 그런 말은 좀 그렇지 않니? 같이 가는 거면 된 거지. 먼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넌 나이를 참 어디로 먹는지 모르겠다.
좋은 날에 참. 상인은 미숙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려 말했습니다. 어머, 미숙이 너. 요즘은 제법 말도 세게 하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 말에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고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설레는 일이어야 할 텐데 비행기 타기도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리 배정 때문에 흩어져 앉게 되었는데 우연히 상의와 그 일행 몇 명이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가 기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우린 이번엔 제대로 쉬러 가는 거야. 가성비보다 가치지. 비즈니스 한번 타보면 이코노미 못 타. 상의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낸 듯 명확하게 들렸고 그 말에 경자와 춘미가 낄낄대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미 그들 눈에는 분이와 미숙은 이 여행의 흥을 깎아먹는 민폐조짐으로 보였던 겁니다. 웃음 뒤엔 늘 쓴소리가 숨어 있었고 그 웃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따돌릴 때 가장 먼저 끌어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을 배정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상인은 일부러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두 사람은 같은 방 쓸 거지? 우리는 방 업그레이드했잖아. 그들은 아무래도 좀 아껴야 될 테니까, 그치? 그 순간 분이의 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둔 감정들이 정수리까지 밀려올라 뺨이 화끈해졌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미숙도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아무 말 없이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이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젠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상의의 말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걸. 과거에는 억울했고 분했지만 지금은 그저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자신과 미숙은 이제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온 셈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분이야. 우리가 왜 저런 말에 휘둘려야 해? 같이 온 게 실수일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둘은 한 방에 앉아 달력 위에 여행 일정표를 다시 펴놓고 내일 갈 시장과 체험 코스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이 여행은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둘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여행 내내 눈치만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자, 딱 한 번만 참자,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우리끼리 좋은 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사진 찍고 그럼 되잖아. 그 말에 분이는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라도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은 먹먹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같은 곳에서 크고 같이 도시락을 까먹었던 사이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깔보게 되는 걸까? 그렇게 시끄럽고 기운 빠지던 첫날이 지나고 어느새 일정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매일 다른 마을을 돌았고 분이는 그저 주어진 코스에 몸을 싣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제법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시간이 지나도 분이를 향한 날 선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한 음식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분이가 반찬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상이가 쓱 웃더니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 분이 너는 하는 짓도 그대로다. 옛날에도 꼭 남의 반찬 먼저 집었지. 아직도 못 고쳤네. 그 버릇? 그 말에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미숙의 손이 멈칫했고 분이는 잠시 상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의의 그 목소리에는 어릴 적부터 벼르던 감정이 은근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날도 반 분위기가 싸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너희들 중 혹시 상이 돈 훔쳐간 사람 있으면 지금 솔직히 말해라. 국민학교 선생님이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교탁에서 상의의 돈을 가져간 사람을 색출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자신의 돈을 감춰두고 다른 친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모에 눌린 책갈피를 넘기다 가볍게 중얼거렸습니다. 상희야, 너 아까 산수책 사이에 돈 넣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돈 거기에 껴놓고 잊은 거 아니야? 분이는 그때 상희가 자신의 돈을 책 사이에 껴놓고 그걸 잊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냥 우연히 눈에 보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요. 상희의 얼굴은 그대로 굳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분이를 성가신 아이로 마음속에 분명히 박아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십수년이 지나 이 먼 타국 땅에서도 여전히 고스란히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현지 가이드는 익숙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뱀 체험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어깨에 걸쳐도 봐요. 무섭지 않아요. 뱀은 훈련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순간 옆에서 상의가 또 시작했습니다. 분이 너는 절대 하지 마라. 너 손에 김냄새 배어서 그거 좋아서 진짜 널 감아버릴지 몰라. 경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 괜히 무섭다고 찔끔 싸지 말고. 그 말에 춘미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볍게 웃으며 뱀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들도 가볍게 목에 걸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미숙도 나긋이 말했습니다. 분이야, 우리도 해볼까? 이왕 온 김에 우리도 사진 한 장 남기자고. 나도 무섭긴 한데 그래도 용기 내보자.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분이는 천천히 앞줄로 나갔습니다. 가이드가 가볍게 손짓했고 분이는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뱀이 목에 걸렸을 땐 등골이 오싹했지만 순간 나도 이런 체험을 다 하네 싶은 생각에 오히려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자세를 잡았고 그 순간 뱀의 꼬리가 갑자기 팔뚝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오더니 온몸을 빙글 돌며 분이의 어깨를 꽉 조여왔습니다. 잠깐만요. 가이드가 놀라며 달려왔고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분이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어깨가 짓누르는 듯 아프더니 정신이 아찔하게 빙 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뱀을 떼어내려 몸을 뒤척였지만 그 순간 툭 소리와 함께 어깨에 관절이 빠져버린 듯한 격통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어머, 또 왜 저래? 쟤는 진짜 뱀마저도 싫으가 보네. 상희의 목소리가, 경자의 웃음소리가 귀 옆에서 돌을 튕기는 것처럼 날카롭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뱀은 순식간에 팔을 따라 어깨까지 감겨 올라왔고 분이가 뒷걸음질치며 손을 뻗었지만 뱀은 오히려 가슴팍을 꽉 조이듯 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이드가 당황하며 달려와 손으로 뱀을 잡아당겼고 그 순간 분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던 무리들도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진 걸 느꼈습니다. 상의 무리는 피식 웃다 말고 당황한 듯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고 경자가 왜 저래? 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와중에 미숙은 맨손으로 뱀의 꼬리를 붙잡고 가이드와 함께 분이 몸에서 뱀을 급히 떼어냈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였고 가이드는 곧바로 병원에 연락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분이는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병원 스트레처에 실려갔고 급히 연락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마취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료 결과는 우측 어깨골절, 뼈가 살짝 금이 갔고 회복엔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열대지방 특유의 습기와 모기 때에 피부도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만 링거줄은 희끄무레한 형광등 아래서 천천히 흔들렸고 뼈마디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사이로 눈가엔 말라붙은 소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살짝 열린 병실 문 사이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분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물티슈를 꺼내 분이의 손등과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는 얼굴, 어떻게나 괜찮아? 같은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있는 사람. 미숙은 링거 걸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하자고 해서 많이 아팠지? 분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조금 들어 미숙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눌렀습니다. 말 대신 닿은 온기. 그 밤 병실엔 더는 아무도 없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지만 그 틈으로 상의 무리들이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이드가 병원 들르자고 해서 온 거야. 보험 접수 때문에 여기 들러야 된다나 뭐라나. 춘미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졌고 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희는 분이를 향해 눈을 한번 쓱 흘겨보더니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야, 진짜 옛날부터 그랬어. 교실에서도 혼자 넘어지고 급식 쏟고 재수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니까. 경자가 툭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다 깨고 우리는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병원까지 오느라
시간 다 날렸네. 그러곤 가방을 툭 걸치고 우르르 나가면서 상희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푹 쉬어. 우린 먼저 한국 갈게. 어차피 너는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잖아. 문이 탁 닫히는 소리. 창밖에선 매미인지 새인지 모를 소리가 끼륵거리며 병실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만 링거줄은 희끄무레한 형광등 아래서 천천히 흔들렸고 뼈마디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사이로 눈가엔 말라붙은 소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머리맡에 앉아있는 미숙을 바라보다가 이불 안에서 손을 꺼내 가볍게 당겼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며칠만 누워있으면 곧 회복된다고 하더라.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고 눈동자엔 뭔가 맺혀 있었지만 끝내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숙아, 어제 호텔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반찬 주문 들어온 날인데 사람이 딸려서 걱정된다고 했잖아.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진짜야. 여기 병원도 깔끔하고 가이드도 내일 다시 들른다고 했고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알아서 링거 맞고 밥 챙겨 먹을 순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괜히 뱀 체험하자고 했지. 내가 먼저 해보자고 꺼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야.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 말에 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은 채였지만 입가에는 살짝 웃음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야, 그게 뭔 소리야. 나 그때 무섭긴 했는데 진짜 재미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가슴 뛰어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미숙은 눈을 깜빡이며 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눈을 떴고 말없이 미숙의 눈을 바라보다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너 덕분에 이번 여행은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미숙은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처음 해외여행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 한국에서 할 일이 있잖아.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분이야. 먼저 가서 미안해. 계속 단톡으로 연락할게. 그리고 한국 도착하면 전화할게. 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미숙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고 문 닫히는 소리 뒤로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미숙이 나가고 생각했습니다. 난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살아온 인생이 쭉 이랬어. 어디서든 언제든 난 항상 구석에 남겨지는 사람이었어. 미숙에게는 가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 미숙이 없으니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병실 커튼 틈으로 밝은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한밤의 진통은 가라앉았지만
어깨의 묵직한 통증은 여전히 몸 깊숙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은 가볍게 울리는 종소리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계는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이제쯤 다 비행기 탔겠지. 몸을 돌리려다 다시 통증에 찡그리며 숨을 삼킨 그녀는 더는 참을 기운도 없고 울 기력조차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지만 낯익은 바람 냄새와 함께 들어선 건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한 손엔 종이봉투, 한 손엔 작은 물병.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급히 신고 온 듯 끈이 한쪽 풀려 있었습니다. 분이야? 그 말에 분이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면서 간신히 물었습니다. 너 안 간 거야?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물병을 꺼내 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인데 너 혼자 병원에 남는 거 생각하니까 기내에 앉아서 편히 갈 수가 없겠더라. 미숙은 가방을 뒤적이며 작은 도시락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즉석밥, 고등어 통조림, 그리고 잘 익은 바나나 하나. 기내식 대신 그녀가 준비한 둘만의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꺼내며 미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 일은 걱정하지 마. 아침에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며칠 아르바이트라도 해주겠다더라. 나보다 더 반찬감 보는데 예민한 사람이니까 걱정 없어. 그 사람한테 키 맡기고 나왔어. 분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도시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손에 쥐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이드한테도 물어봤어. 너 이틀 뒤면 퇴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냥 너랑 같이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싶었어. 분이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꼭 씹어 삼킨 뒤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이제서야 제대로 여행하는 기분이다. 고마워. 창밖에선 아침 햇살이 천천히 병실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선풍기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실감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나누고 서로의 기척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아침은 분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어깨를 감싼 석고붕대를 조심스레 만지며 틈틈이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작은 TV가 달려 있었고 화면에선 태국 현지 아침 뉴스가 무음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베트남어 자막이라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화면 아래로 굵은 글씨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고 헬리콥터가 산악지대를 선회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숙이 작은 생수병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티슈와 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먹어 분이야. 내가 사온 거 맛있었지? 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베트남 자막이 흐르고 있었고 산악지대를 선회하는 헬리콥터와 비탈 아래서 붉은 천막을 설치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무음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아래 자막이 빨간 띠로 바뀌며 굵은 글씨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모양의 그래픽이 함께 떴고 자막에는 수십 개의 이름 모를 도시명이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생수병을 놓쳤습니다. 턱 떨어진 생수병이 병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미숙아, 저거 무슨 얘기야? 미숙도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내려놓고 TV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방송화면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 자막 뉴스가 작게 붙었습니다. 속보, 인천공항으로 가던 188명 탑승한 비행기, 베트남 산악지대 추락 확인. 탑승객 전원 생존 가능성 낮아. 미숙은 TV를 바라보던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작게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분이는 침대에 반쯤 기대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비행기, 그거 우리 타려던 거잖아. 여성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한국어 통역 자막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인 관광객 188명이 탑승한 인천발 비행기가 베트남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1시 10분경 악천후로 인해 기체가 산악고지에 충돌했고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탑승자 전원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켜보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진과 농담이 오가던 채팅방이 지금은 읽음 표시 하나 없이 멈춰 있었고 누구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창밖의 바람 소리도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걔들 그 비행기 탄 거 맞지? 미숙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TV 속 추락 현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뒤엉킨 동체, 굴러떨어진 날개 조각, 시꺼먼 연기와 휘청이는 구조대원들의 모습, 그 비행기에 자신도 탔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찍고 들어왔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꾹 눌렀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은 오히려 수십 마디의 위로보다 깊게 마음을 덮었습니다. TV 화면에선 구조 헬기 한 대가 추락 현장을 선회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아래 자막엔 탑승자 전원, 신원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머리를 천천히 돌려 창밖의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인지 다행이라서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겹쳐서인지 그건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분이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같은 노선이었고
좌석도 옆자리였지만 창밖 풍경은 전혀 달라 보였고 기내 방송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기내식도 먹지 않고 손에 미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떠날 때 보았던 친구들의 얼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언론사 카메라가 몇 대 대기하고 있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양복 차림의 기자들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유일하게 항공편을 취소하신 두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미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두 명의 생존자. 치명적인 선택을 피한 사연. 비행기 사고가 뉴스에 나오고 난 뒤 동창 단체 채팅방은 갑자기 떠들썩해졌습니다. 진짜래? 상이랑 경자, 그 비행기 탔다더라. 어머나 나도 이번에 같이 가려다가 말았는데 소름이 돋더라니까. 분이랑 미숙이는 병원에 있어서 안 갔대. 거기서 다쳤다더라. 와 진짜 기적이지, 기적. 누구 하나 먼저 사과를 꺼내거나 조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일을 그저 뉴스 기사처럼 소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의 무례와 조롱은 이미 말끝에서 빠져나갔고 분이는 그들 대화 속에서 말 그대로 이야깃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휴대폰 전원을 꺼둔 채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창틈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간신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는 햇볕이 닿지 않아 한쪽 끝이 시들어버린 화분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미숙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며칠 혼자 두기 걱정돼서 미숙이 일부러 짐도 안 풀고 이틀째 분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이젠 조금 괜찮아졌어? 분이는 고개를 저은 채 이불 끝자락을 한 번 더 만지작하다가 조용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는 괜찮니? 나 때문에 마음도 고생하고 가게도 며칠 비웠다며. 괜히 내가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그래. 미숙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덕분에 산 거지. 그 비행기 탔으면 지금 세상에 없었을걸. 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너 늘 남들 먼저 챙기잖아. 가게도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간다고 하고. 이번엔 좀 쉬어. 이참에 나 때문에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쉬어. 미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세상 물정 모르게 나이만 먹었지. 내가 멈추면 누가 밥 해먹고 사냐. 두 사람 사이에 말 대신 커피 향이 조용히 퍼졌고 반지하 좁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화분 잎사귀 하나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분이는 미숙과 함께 조용히 합동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그날 그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이 눈가를 붉히며 조용히 절을 받고 있었고 상희의 남편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 놓인 사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옆엔 경자와 춘미의 영정도 나란히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만큼은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주 천천히 절을 올리고 묵묵히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믿었지.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던 것도 어쩌면 나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나는 걸 보니까 돈이, 배경이,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 이렇게 아무 말도 못 남긴 채 가는 걸 보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남는 거였는데 우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상의의 영정 앞에 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상의의 남편이 텅 빈 눈빛으로 조문객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엔 어색한 검정 정장을 입은 젊은 아들이 서툰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자의 큰딸은 분향을 마치고 한참 동안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춘미의 형제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뒤로 돌아섰고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숙과 마주 섰습니다. 밉고 얄미웠는데 막상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허전해.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냐고. 가진 거 다 두고 가는 건데 결국 남는 건 마음뿐이더라.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용한 장례식장 안 들국화 향이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살아야지. 가슴에 짐 남기지 말고 뒤돌아봐도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장례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길모퉁이 작은 공터에 국화꽃이 바람결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조차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이르고 나니 그제야 겨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이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서 시작되는 하루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외롭거나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종종 김치며 반찬을 챙겨 보내줬고 가끔은 불쑥 찾아와 시장 끝자락 국밥집에서 따끈한 점심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일 이후 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미숙은 어느 날 분이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봉투 안엔 여행 중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그 뱀 사원에서 분이가 어깨에 뱀을 걸치고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에 얹힌 뱀은 분명 그때는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사진 속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공격하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뱀은 분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요하게, 조용하게, 마치 무언가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그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살다 보면 겁나는 일이 꼭 나를 해치려 드는 건 아니더라. 가끔은 그 무서움 속에 내가 몰랐던 힘이 숨어 있기도 하더라.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숙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뭐가 팔렸는지, 동네에 누가 새로 이사 왔는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뜻이 되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여유이기도 했습니다. 정분이는 그제서야 자기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아야겠다. 조용하게 나답게 기죽지 말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그녀는 그 말처럼 다시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조용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시간에 한 번씩은 꼭 스트레칭 해주세요.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